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확연히 뜨고 있는 청년들의 아이돌로 자리 잡고 있는 백지원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돌 드셨죠? 네. 청년 아이돌. 예, 청년 정치의 아이돌 우리 네. 백지원 대변인. 자, 오늘 주요 주제 다루기 전에 속보형부터 한번 전에 좀 의뢰를 해볼게요. 어제 저녁 밤늦게 나온 소식인데 강선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신형 아이폰을 경찰이 제출하고 했고 그 아이폰은 제출을 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비밀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 거부한 걸로 알려줬어요. 네. 이 상황 어떤 차원에서 일단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네, 이제 그 비밀번호를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고 보이는데 의도는 이렇게 뻔하다고 해도 결국에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과거에도 비밀번호 물어보면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이 뭐 지금 강선우가 처음은 아니긴 한데요. 그러긴 하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H씨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회피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 아이폰 제출 안 한다고 해도 뭐 김경 시의원이라거나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자료나 증거 자료를 통해서 유죄 입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자, 강선우의 비밀번호 제공. 자, 그런데 이제 김경의 귀국도 한번 보셨죠? 네. 예. 귀국 현장에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오던데 라스베가스에 가서는 아주 활개를 치는 장면도 아마 보셨을 텐데 김경의 저런 태도나 지금 최근 상황, 이 사건, 이 강선우와 김경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공천 헌금 논란이다라고 예. 하는데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의도에 오랫동안 팽배해 왔었던 악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을 막론하고 전수조사라거나 이런 차원의 여러 가지 좀 여의도 정화 시스템을 좀 작동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당 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지역 단위로는 가면은 더 심각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민주당의 당사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이제 공천 헌금 이슈는 뿌리 뽑자라는 여러 가지 정치 메시지가 앞으로 더 강력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각 정당들도 시스템을 국민들 앞에 공천 시스템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측에서 밝힌 무인기, 북한 측의 주장이죠. 네. 그게 이제 북한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이재명 정권은 검증하진 않고 지금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이 무인기 문제 중대 사안입니다. 그냥 북한이 저질렀으니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어서 이 주제부터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발표를 했고 김여정이 뒤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자, 무인기 관련해서 이재명 정권을 쓰레기에 비유하면서도 이재명을 좀 이렇게 달래는 모습도 한편으로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재명 정권이나 지금 청와대가 움직이는 거 보면 김여정의 지금 하명을 받듯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대통령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꾸려서 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고 실제로 수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사건, 이 상황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저도 같은 맥락으로 봤었고요. 김여정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니까 이에 질세라 이재명이 응답을 하는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무인기가 그러면은 어디서 보낸 것이고 누가 보낸 것이냐라는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재명의 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탓으로 돌리고 무슨 TF라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그동안에 중국 간첩들이 한국에서 횡행할 때는 어떠한 조치도 민주당 대표로서나 아니면 당선된 이후에도 하지 않더니 지금 해당 무인기 문제에 대해서만 유독 흥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무인기도 지금 중국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게 복수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이게 중국 회사의 모델과 일치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인들이 무비자 관광객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유학생으로 위장한 중국 간첩들이 드론을 띄워서 우리나라 국가 주요 시설을
촬영하기도 했었고 이전에도 여러 그런 드론 관련해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도 과연 누가 무인기를 보냈는가에 대한 의심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중국 측 이야기를 해주는데 실제 지금 북한 측에서 밝힌 무인기 일단 북측의 발표를 전제로 해서 이 무인기의 성능, 제품, 특성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중국산이다라는 네. 것들을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시용 장비가 있었다라고 북한이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드론으로 우리 국가 주요 시설이나 한미 연합훈련 군사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중국인들이 촬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저걸 민간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냈을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세력이 순수한 대한민국 사람이 한 게 맞을까라는 것에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 이제 북한 측에서 역공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본인들도 뭘 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듯한 입장들도 나왔었는데 과거에 윤석열 정부의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언론이 다소 축소 보도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이 오물풍선이라고 그러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차라리 저는 오물 테러라고 한다거나 이제 공중에 뭘 띄워서 테러를 하고 있다라거나 영공을 침범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그때도 보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그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 지금 중국이 했는지 또는 민간에서 어떤 경로로 저런 무인기를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대한민국을 향해서 질타하는 그리고 다소 선 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쩔쩔매고 있는 그런 장면들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네. 자, 과거의 북한의 상황을 좀 사례를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죠. 북한에 이제 많은 테러들이 있었습니다. 아웅산 테러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로 들어오면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DMZ의 목함 지뢰 사건 다 이런 것들 북한에서 일으키고는 북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이런 특대형 모략극에 속지 않는다. 남측이 자꾸 꾸며낸 자작극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걸 자작극으로 몰았죠. 뭐 최근에는 뭐 여러 사건들일 때는 북측에서는 미국의 뭐 잠수함이 투입돼서 마치 잠수함과 무슨 사건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이 사건이 지금 북측의 무인기 발표 이후에 전문가들에 의하면 저런 정도 무인기 관련해서는 북측에서는 탐지를 사실상 거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히려 북측의 전자화 부대나 특수전 부대들이 특정 지역에서 무인기를 띄워놓고 오히려 뭐 강화도 일대에서 오는 것들을 사실은 포착할 수도 없는데 특정의 자작극 형태로 이걸 일으켰을 가능성도 제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전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좌파들은 항상 자기들이 하는 걸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화법을 구사하는데 명백하게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이고 공격이었었던 천안함 폭침이라거나 DMZ 목함지뢰 사건 관련해서도 본인들이 저질러 놓고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번 무인기도 북한이 직접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간접 세력과 연계가 되어 있었던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전방위로 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당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국산이라는 게 참 의아합니다. 우리나라 민간인이 굳이 저걸 중국산을 사가지고 보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지점에서 저는 중국과 북한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교환을 하고 알고 있었다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북한과 어떤 소통을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지금 김여정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신하가 부하가 상관의 말을 듣듯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국민으로서 보기에 굉장히 모욕적이지만 그렇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이들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도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자, 김여정의 하명과 같은 방식의 또 일이 벌어진 것이죠. 청와대가 주말에 NSC를 회의를 소집해서 부산을 떨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무인기 관련해서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서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박지원 의원도 공개적으로 남북 공동조사를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어요. 사실은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남북 공동조사 자체가 옳으냐 그날 떠나서 국방부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 북한 정찰 감시, 우리의 북한 정찰 감시 이게 스스로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점차 진입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남북 공동조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최근에 중국에 가서 중공군과의 군사 협력 그리고 연합훈련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남북 공동조사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한국 군이 흔들리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고 남북 공동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정부라면 북한이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특검이 돌아갔던 것들도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무리하게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북한에게 안절부절하고 북한에게 마침 부하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입장에서는 남북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북한이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주기 위한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문제와 별도로 지금 어제 이제 관련된 하나의 사건을 좀 소개를 해드리죠. 제주 목선,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목선 한번 그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 사진에 지금 보이시죠? 어제 제주 관련된 뉴스 매체에서 주요하게 먼저 보도를 해서 또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제주 해안가에서 중국어가 적힌 목선이 좀 발견돼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 방식으로 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어제 뉴스 보셨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제주도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는 중국어가 적힌 목선이 발견이 됐는데 지난해 1년 동안 계속해서 마약 다발이 제주도 해안가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제주도 해안가에 밀려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그것이 누군가가 밀어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저는 이 목선도 그런 용도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마약을 전달한다거나 또는 범죄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일들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뭐 혐의 없음이라거나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깊게 수사하고 조사해 봐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주도가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사실상 제주도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아실 텐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약 범죄의 중간지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마약을 지금 운반하고 이송하는 중간지대가 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바로 다음 날 제주도에 있는 금은방을 강도짓을 했던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해당 목선이 범죄에 활용되었을 가능성 또는 밀입국의 가능성 여러 가지들의 범죄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서해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난해 한 2, 3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의 그 중국 어선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 관련된 주로 이제 태안 일대에 여러 보트들이 들어왔는데 이 관련 수사가 상당히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도 좀 문제예요. 네. 예. 그 상황들을 볼 때 지금 우리 경찰들이 중국 관련된 지금 경찰 수사 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세요? 사실상 무마되는 건들이 되게 많아 보이고요. 예. 문제 삼지 말라는 상부 지시가 있으면 일선 경찰들이 더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서해에 지금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연초에 이재명이 중국에 가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위성락 안보실장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봤을 때는 중국이 중국과 함께 사용하는 공해로 사용하겠다. 공해라는 발언이 직접 나왔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서해를 두고 공해라는 입장이 직접 나왔는데 이건 정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저는 서해 바다를 통해서 많은 마약이나 범죄에 관련해서 이동들이 벌어진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과 민주당이 선동을 해서 해경을 해체했었어요. 그러면서 서해 바다의 여러 가지 수사망들이나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디테일이나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소실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보완이 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 관련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할 것은 자명한데 서해에서든 남해에서든 중국인들에 의한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다거나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해에는 남해도 마찬가지지만 서해는 섬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인도도 있거든요. 네. 저는 한번 서해에 있는 섬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먼저 좀 살펴봤고요. 이 문제 또 다른 문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또 한번 다뤄보죠. 무안공항 참사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무안공 참사 관련해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죠. 이 상황 콘크리트 둔덕 문제가 그간에 제기되긴 했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진작 나왔던 결과인데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알려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에게 도대체 왜 숨겼는지, 이재명의 대선을 위해서 숨겨왔던 것인지 저는 그 사유부터 일단 공무원들이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사실들을 국민으로부터 은폐했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변명이라도 국민들께서 지금 듣고 싶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처음부터 둔덕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국민들의 생각이 옳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둔덕이 언제 지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정권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둔덕의 위험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묵살이 되었거나 묵인이 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사안이 분명한 명백한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과거에 이미 철새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이고 유독 새들이 많이 지금 거기 오가고 있기 때문에 조류 문제 때문에 해당 지역은 공항을 만들기에 부적절한 지역이다라고 이미 감사원에서 공항 설치를 이제 자제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설치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를 이미 했었는데 김대중 정부 당시에 김대중의 최측근이었던 한화갑의 지역구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정치 논리로 억지로 강행했던 공항이 무안국제공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공항을 만들고 나서도 사용객이나 이용객 수가 너무나도 적다 보니까 고추 말리는 공항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어야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둔덕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가 되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고 계속 묵인이 되어 왔다라는 것도 큰 논란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종사가 최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녹음된 내용들을 보면 새가 너무 많다라는 말이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이것이 일종의 예견된 인재였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감사원에서 지금 조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짓지 말라고 한 곳에 굳이 공항을 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근 도시나 다른 지역에 더 공항을 만들기에 적합한 지역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떤 정치인이 김대중의 측근으로 있었던 한화갑이라는 정치인이 본인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과도하게 공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낸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우리 당의 한화갑의 조카라고 특혜 공천 받은 분이 있잖아요. 비례대표 한지아 의원이죠. 그분도 지금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상황이 저는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콘크리트 둔덕에 의해 참사가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 말은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탑승객 또는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다. 일부 뭐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본래 철새, 조류지, 그래서 사실 들어서지 말아야 할 곳에 공항이 들어오는 것이 늘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예견된 참사였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시네요. 네, 지금 언젠가는 벌어질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예. 그런 상황을 정치가 방치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이재명 정권 문제도 한번 살펴볼 텐데 그간의 이재명 정권의 진상조사 왜곡 문제 또는 사건 은폐 문제, 이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잖아요. 네. 유족들이 삭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이재명 정권의 은폐 왜곡 문제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애초에 무한공항 참사라는 단어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예. 무한공항이라는 단어를 지우기 위해서 뭐 제주항공이라거나 아니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 항공사의 잘못으로 몰기 위해서 제주항공 참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해당 날짜를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날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어떤 참사를 이야기하는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한 지역에서 일어난 무한공항에서 발생한 참사라는 사실을 애써 숨기려고 했었고 저는 이게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국회에서 무한공항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TF가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TF 이름에도 무한공항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날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TF 소속이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도 무한공항 참사라는 정확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참사를 지우기 위해서 민주당이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해당 공항의 이름을 김대중 공항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지금 참사가 일어난 공항을 그런데 저는 그 이름을 붙인다는 게 그런 발상 자체가 일단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게 뭐가 좋다고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바꿀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무한공항 참사를 지우기 위해서 김대중 공항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또는 계속해서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리고 이재명의 대선 기간이라거나 여러 가지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해당 사건이 1년 이상 고의적으로 은폐된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 누군가는 분명히 제대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사실은 무한공항이 들어서게 되는 데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고 사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또 별도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주목되는 게 사실은 민주당과 호남 정치인들이 좀 주목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동안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의 최측근이었던 하나갑의 정치 논리로 밀어붙인 공항이고 예. 근데 그 이후에도 문제 제기가 되어 왔으면 민주당 내부에서라도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인근 지역구거나 해당 인근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장이라면 더 빨리 이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 뭐 했습니까 도대체. 그대로 방치해놓고 언제든지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 그냥 방치해 놓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안일한 태도로 전라도라는 지역을 대하고 있는지도 저는 보였던 것 같고 김대중 공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굳이 공항을 만든 것들을 봤을 때 마치 지금 민주당이 전라도를 대하는 태도는 본인들의 영지 취급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정치 귀족 계급이 전라도를 본인들의 영지 취급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벌여왔고 또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예. 자, 무한공항 참사 문제 다시 한번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진상규명이 뚜렷이 되고 그 책임까지 분명히 물어야 되겠죠. 그 상황 살펴봤고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26세의 이란 청년 에르판 솔타니의 사형 집행 내일로 지금 다가왔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렸는데 네. 자 2021년도 히잡 시위 이후에 대규모 이란인들의 반정부 시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상자도 급격하게 사망자도 지금 늘고 있고 외신 보도를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이란 당국의 여러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투입되면서 이 시위대를 향해서 저격수들의 조준사격 문제가 제기됐고 얼굴이 형체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조준사격에 의한 그런 사망자까지 지금 속출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지금 반정부 시위 전체 상황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한국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사망자가 2,000명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지금 추산이 되고요. 예. 다른 외신 보도를 보면 6,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그동안에 이슬람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47년 동안 공산 독재 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국민들의 자유가 아주 오랫동안 짓밟혀 왔습니다. 전 여러 가지 시위 영상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어떤 할머님이 피를 흘리면서 행진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난 이미 47년간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에 지금 싸우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진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왜 그 민주주의 부르짖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동조하지 않는 것인가? 왜 지금 공감하지도 못하고 이란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목소리도 내고 있지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그동안 민주라는 단어를 팔아오면서 지금까지 정치 계급을 유지해 왔으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희생자들을 보면 어제 제가 봤던 희생자 관련 정보는 06년생 여성이었습니다. 네, 06년생 여성이 저격수에 의해서 지금 머리 뒤에서 총상을 맞아가지고 사망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시민들이 주도하는 저 이란의 혁명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만큼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되었던 것이 또 여성들이 하메이니의 독재자의 사진을 불태우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 같은 것들이 지금 저 해당 사진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흡연 권하는 사진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 여성 인권에 대한 억압이 아주 심각했던 국가입니다. 뭐 히잡 시위도 있었지만 그것 외에도 여성의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탄압과 억압이 있었는데 지금 독재자의 사진을 불태우고 그 불태운 사진에 있는 불 가지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 저런 모습들은 저는 지금 이란에서 여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저항 정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고 지금 해당 챌린지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47년이라는 기간, 이란의 독재가 유지되었던 47년이라는 기간을 또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87체제 헌법을 만들고 지금까지의 시간도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란이나 네팔과 같은 뭐 열전 양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양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젊은 세대들이 주도했던 정치 혁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 혁명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젊은 층이 그동안 많이 무기력한 상태로 우리가 방치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정치 혁명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예, 저 장면과 함께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죠. 찰리니 안님 고맙습니다. 인터넷 차단 문제, 정보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이란 당국도 이란 관련된 이제 시위 양상이나 사망자가 속출하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고 또 외부의 정보가 또 이란 내부로 전해지는 상황들이 아마 이란 당국이나 신정 체제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외부의 정보가 내부에 전해지는 것도 맞고 내부 정보, 내부의 저런 사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막고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포함한 여러 정보망들을 다 지금 차단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스타링크 배치 문제를 지금 제기를 했잖아요. 네. 이란에 좀 새로운 변수가 또 생겼는데 그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란이 과거에 네팔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네팔 정부가 소셜을 전부 다 차단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을 전부 차단을 하면서 혁명이 촉발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란도 지금 이란 내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나라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 혁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띄워서 다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란에 있는 지금 반정부 시위대를 돕기 위해서 스타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정부에서 또 스타링크를 교란하는 작전을 또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개개인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셜 네트워크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개개인이 발신인이 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것도 규모가 큰 거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지에서 올리고 있는 영상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국제적으로 알리고 있고 유럽이나 우방국들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들을 지지하는 다른 집회들이
일이 연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 있는 영사관들에서 기존의 이란 정부의 깃발이 국기가 내려지고 과거에 이란이 자유로웠던 시기의 국기로 교환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이란 내부가 아니라 다른 우방국들에 있는 대사관에서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런던을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각국에서 이란의 반정부 집회를 지지하는 집회들도 함께 열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란이나 주변 국가들의 반정부 시위가 뭐 처음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히잡 시위도 불과 몇 년, 2022년인가요?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하메네이나 이란 당국은 아예 이 시위에 참여하면 사형을 선고하겠다, 또 사형을 집행하겠다, 사형 선포까지 지금 하는 단계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인들의 이 반정부 시위가 더 거세졌으면 거세졌지 꺾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더 강해지는 이유, 또 장기화되는 이유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될까요? 저는 47년간 그 할머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47년간 이미 우리는 죽은 것과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향한 희생이 따를지라도 반드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겠다라는 지금 이란 국민들의 들끓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자유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폭력적일지라도 저는 국민들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그 자유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이란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자유를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이란의 독재 정권에 의해서 많은 탄압들이 이루어지곤 했었는데요. 지금의 움직임은 확실히 다른 것이고 국제 정세도 저는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지금에는 2026년에는 이란의 자유를 사랑하는 이란의 국민들이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지금 이란 반정부 시대를 이끌고 있는 주축,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존의 이제 뭐 히잡 시위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번 반정부 시대의 주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국민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란의 독재 정권을 생각을 했을 때 그들과 함께 기득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네. 지금 거리로 나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남녀노소 아까 할머님의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팔도 그랬고 이란도 그랬고 저는 지금 이란에서는 정부 건물에 지금 불을 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반정부 시위대가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시위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저는 대한민국의 상황도 아주 오랫동안 고착화되어서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청년들이 결코 네팔이나 이란의 청년들보다 저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될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무슬림의 여성 탄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담배를 피우는 모습조차도 당연히 폭력의 사유가 될 정도로 정말 탄압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모습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란의 국민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 그 크기가 그 마음은 이미 정말 커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행에 옮길 정도가 된다면 오랫동안 억압당한 것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 분노나 억압에 대한 그리고 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쌓이고 쌓여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참을 만큼 참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시위의 양상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국제정치학 하시는 분들도 또 이 관련된 중동 전문가들도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위대가 시작이 이제 누적된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주로는 이제 고물가, 고환율, 경제난에서 주로 시작됐다는 측면들을 분석을 하면서 네. 전 정부가 아주 어떤 전향적 조치를 해서 이란인들을 경제적인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면 이 시위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서 사실은 경제난으로 시작되겠지만 너무 구조적인 문제라 신정체제 붕괴까지 사실은 새로운 이란을 만드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우리 백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난 때문에 촉발이 되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7년간의 독재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최근에 있었던 경제난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분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움직임들이나 여러 가지 양상들을 봤을 때는 현 체제의 붕괴를 원하는 것이 이란의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기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도 과거 왕정에 대한 왕정 복고에 대한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란이 정치 체제의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자유를 위해서는 지금 현 체제로는 자유라는 가치가 확보되기 어렵다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여러 시위 양상들이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란의 국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체제가 수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과거의 시위 양상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 경제난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해당 시위의 원인이라고 지적되었던 고물가 고환율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딱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환율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역시 아주 위태로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결국은 중간에 이 투입된 이슬람 혁명대나 경찰, 보안군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경찰과 보안군들 일부가 시위대에 합류를 했다. 투항을 해서 오히려 시위대와 협력하면서 도시를 장악해 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이제 들리긴 합니다. 네. 자, 이들의 양태,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변수이기도 한데 네. 거꾸로 이란이 이제 당국을 향해서 총뿌리를 이 경찰이나 보안군이 돌릴 수 있는 가능성 문제. 그럴 때 전국의 향방.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 시위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경찰과 군인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란의 경찰과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들과 함께했다, 그리고 지금 시민군과 함께했다, 시위대와 함께하겠다라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이번에는 정치적인 변화가 아주 큰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그동안 계속해서 독재를 해온 행위에 대해서 군인과 경찰도 분명히 반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과 경찰이기 이전에 본인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의 변화나 혁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혁명이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경찰과 군인의 공조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이미 이란에서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정말 많은 희생들이 더 따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외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저는 분명히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또 하나의 차원으로 가보죠. 이란 내부의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은 안팎으로 지금 상황이 지금 압축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개입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나온 게 지금 실제로 제재 문제가 먼저 터졌어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개입 문제와 이란과 거래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25% 관세 폭탄을 바로 지금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먼저 있었는데 미국의 이런 조치 어떤 양상 어떻게 지금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네, 미국이 바로 군사 행동을 하기에는 확실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 제재를 통해서 하메네이의 입장 변화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건데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지금 이란 정부가 시민들을 대하는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미국 정부에게 연락하면서 보내는 메시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적당한 카드를 통해서 입장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미군이 개입하겠다라는 것은 진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직접 지적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란의 정부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란 정부가 보여줘야 할 입장은 이미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통제
폐쇄하고 뭐 스타링크 전파까지 방해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관세 관련해서도 미국이 이란뿐만이 아니고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적 고립이 조금 더 가속화될 것 같고, 따라서 정부도 어떠한 적절한 입장 변경이라거나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 당장 내일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에 공개 처형 같은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위대의 구성원들을 지금 이란 정부가 본인들이 지금 잡아서 공개 처형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위대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런던의 사례라거나 유럽의 주요 국가들, 지금 이탈리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란을 지지하는 시위들이 우방국을 통해서도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저렇게 계속해서 국민들을 탄압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이 질문으로 좀 드려야 되겠네요. 주목받는 인물이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팔레비 왕세자, 마지막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자라고 부르죠. 레자 키루스 팔레비, 뭐 레자 팔라비라고도 하고 레자 키루스 팔라비라고도 하는데, 이 왕세자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으로 돌아가서 민주정부를 전환하는데 도울 수 있다. 그럴 준비가 돼 있다. 직접적으로 국가 지도자는 될 생각은 아니다, 이런 걸 밝히면서도 이란으로 돌아가서 이란의 체제를 바꾸는 일을 본인도 돕겠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인들이 왕정 복구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네. 이 팔레비 왕세자에 대한 환호는 동시에 또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인 일종의 이 팔레비 권력 체제에 대한 이양 가능성까지 일부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은 뭐 조금 시간이 필요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 팔레비 이 왕세자의 지금 등장,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체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 저는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경제난만 해소되면 잠잠해질 시위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예. 분명한 체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상징이 지금 팔레비 왕자에 대한 지지로 저는 증명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팔레비 왕세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은 본인이 가서 왕정 복구를 통해서 집권하고 싶다라는 개념보다는 현 체제에서 자유민주적인 체제로의 변경을 위해서 본인이 기여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방국들에서 또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과 같은 체제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죠. 가령 영국이라거나 또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입헌군주제의 방법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란의 국민들이 앞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팔레비 왕세자의 역할이 분명해 보이고요. 저는 입헌군주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헌군주제 체제로 간다. 네. 그 부분까지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예, 오늘 백지원 대변인 일부에 모시고 광선우 문제, 북한의 무인기 주장, 그 내막, 그리고 이란 문제까지 한번 두루 살펴봤습니다. 백지원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